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전략노트 강의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선생님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죠. 아주 열심히 달려오셨고, 공부를 처음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아픔을 갖고 저와 함께 또 시작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4월은 또 왔고, 이 전략 노트 강의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시작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중간에 총정리를 해도 괜찮나요? 이제 왜냐면 지금, 다른 또 이제 시작점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략노트, 아직 전체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전략노트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괜찮은 것이, 저희가 우선 전략노트 강의가 전체 저희 이제 우선은 개론, 강론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총정리반이죠. 그런데 총정리반이기도 하지만 이 전략노트 안에 완전한 요약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요약 형태라기보다는 서술 시험에 대비했을 때 답안으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단어만 나열한 그런 요약집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전체의 유아임용 시험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중에서, 그리고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또 이 공부하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연관된 문장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기출 연도와 함께 더불어서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혹은 통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것들은 통으로도 넣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노트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 진도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 진도대로 따라와 주시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파트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때 다시 재점검을 하시거나 그 파트를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추가로 보충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 지금 1월부터 이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강의를 아직도 다 소화하지 못하신 인강 수강생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걱정하시지 마시고 전략 노트 지금 스케줄부터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나가시는 걸로, 메이크업 하시는 걸로 선생님들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주부터 7주에 해당하는 강좌입니다. 이 안에서 개론과 강론이 모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주에 대략 두 영역들, 혹은 아주 작은 영역들의 경우에는 세 영역까지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주차 정도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연장이 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주차 정도 보강이 되거나 연장이 될 때에는 저희가 중간 정도의 선생님들 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안내가 나갈 거니까 아마 저희가 7주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 공부들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내용 자체를 전체 우리가 기본 공부할 때만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넣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다루고 가는 거라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부가 되는 자료는요, 우선
전략 노트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전략 노트 강의가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복습이 되고 나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빈칸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빈칸 노트는 전략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괄호를 뚫어놓고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빈칸 노트를 프린트해서 공부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빈칸 노트의 유형을 확인해 보시고 나는 프린트물이 자꾸 넘치고 많은 게 싫어 그러실 경우에는 안 뽑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선택이니까. 그런데 저희 합격 선생님들의 경우는 빈칸 노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합격까지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암기와 그리고 복습과 확인용으로 활용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또 이제 배부가 되는 부분은 마인드 맵이에요. 마인드 맵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저희 걸음이 전략 노트가 표 형태로 이제 자료가 제작이 되면서 구조화 틀이 교재와는 아주 조금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 마인드맵의 구조화 틀은 제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돼요. 보시고 나는 프린트하는 게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한번 우선 미리 보기 해보시고 이 프린트물의 압박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프린트를 만드는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꼭 봤으면 좋겠고 꼭 도움이 되는 것들만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략 노트와 문풀 모의고사는 프린트물로 진행이 되는 수밖에 없는 강좌들이라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해라기보다는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달을 이제 한번 이제 펼쳐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유닛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좀 익숙한 용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마인드맵을 한번 우선 띄워드릴게요. 마인드맵을 우선 띄워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마인드맵을 조금 선생님들께 수정이 돼서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아요. 수정이 돼서 배부가 될 거고 오늘 강의를 할 때는 전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공부할 내용들이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순차적으로 좀 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좀 확대를 해서 발달부터 한번 쫙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자, 우선 발달 심리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초 이론들이에요. 기초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달 관련한 어떤 용어들이라던가 그리고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달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들, 관점들이 유전에 좀 더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환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설이 좀 나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발달에 대한 학설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해서 이 발달에 적합한 실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어떠한 지침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정들을 우리가 운영해 갈 것이냐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적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내용들이 지금 빨간 테두리로 묶여서 선생님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발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이 발달에 대한 기초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건 어떤 부분에 연관되는 것들이냐면 발달 심리, 즉 심리학적 기초를 마련했던 이론들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기초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 무슨 주의였죠? 바로 성숙주의였죠. 성숙주의에서 선생님들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론가 학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우선 두 분이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우선 선후배를 따져야 되니까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스탠리 홀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스탠리 홀의 경우는 어떤 이론? 다윈의 진화론의 개념을 두고 근거를 두고 인류가 발달해 오듯이 인류가 문명화되어 오듯이 인간의 발달이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재현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론을 체계화했었고, 그리고 이 아동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동 연구를 하고자 힘썼던 부분으로 아동 연구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홀의 이러한 이론들이 아동 발달에 대한 성숙 이론으로 체계화되고 게젤의 대표 이론으로 뭔가 좀 더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게 됐죠. 그래서 게젤의 주요 개념이 바로 성숙 이론에서 정리해 놓은 성숙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게젤의 연구를 통해서 유전적인 어떤 성장의 모형이라던가 스케줄이 발달을 어떻게 한다? 이끌어 간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유아의 학습에 있어서 유아를 교육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개의 근거가 되는 개념들을 어떻게 하죠?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학습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미루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학습 준비도라는 용어와 그리고 다양한 아동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인터뷰해서 얻어낸 어떤 발달에 대한 수준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모아서 목록화해 놓은 표준 행동 목록이라던가 그리고 아동들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주기적인 부분들을 이론화해 놓은 것들,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개념으로 저희가 다루어 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게젤이 우리가 앞에서 발달의 기초에서 다루어 봤던 발달의 원리들이 있었어요. 그 발달의 원리들은 다양한 이론가들의 원리를 우리가 좀 모아서 집약해서 정리를 해본 것들이라고 본다면 게젤의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발달의 기본 원리가 따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는 게젤의 이론으로 우리가 따로 이 명칭들을 암기해 두었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숙주의를 보고요. 물론 이 성숙주의를 보기 전에 스탠리 홀과 게젤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성숙주의 접근법에 대한 어떤 경영 요소라던가 그리고 교직원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라던가 등등 시설 설비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긴 할 겁니다. 네. 성숙주의와는 조금 반대가 될 수 있는 심리학적 기초로서 뭐가 있죠? 바로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었죠? 바로 파블로프였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화, 그렇죠? 고전적 조건 형성화를 통해서 자극과 반응과 강화라고 하는 요 관계들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
행동을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개념이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고전적 조건화에서의 요소들이라던가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 조건화를 위해서 좀 더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 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파블로프와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파블로프와 더불어서 이 파블로프는 누구를 파블로프의 개라고 했죠. 우리가 파블로프는 동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실험들을 이어갔다면 왓슨은 이것을 누구에게, 아동에게, 인간에게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이 연구를 실행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왓슨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지금 고전적 조건화 이론들이라고 지금 대표하는 파블로프의 이런 이론들을 아동에게 접목시키면서 행동주의를 체계화하고 주창한 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왓슨의 경우에는 환경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동이든 나에게 데려다 놓으면 의사로도 도둑으로도 또 뭐 어떤 전문가로도 나는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환경의 역할을 결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환경 결정론이라는 것을 정의해 둔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감정이라는 정서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화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누구를 아동에게 무엇을 했었죠? 예, 맞아요. 아주 아동의 뒤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아이가 이 흰 지를 보면서 그 공포의 반응을 아이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자극 반응과의 연결을 통해서 아이가 공포라는 정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탈조건이라고 해서 이 정서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긍정적 정서로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버트의 실험까지 해서 왓슨을 살펴보게 되면 손다이크와 그리고 스키너에 대한 이론들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손다이크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이 다시 도구가 되어서 자신이 시도했던 여러 행동들 중에 하나가 다시 도구가 돼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도구라는 용어가 들어간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학습의 원리로서 이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어떠한 상태일 때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자극 반응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한 행동들이 더 잘 학습될 수 있다, 더 잘 반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학습의 원리를 3가지로 제시했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을 공부하고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기제로서 작용하는 강화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이 강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문제 행동에 대한 수정이든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던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었기 때문에 이 스키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 수정 기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표들이 되었었죠. 그래서 스키너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강화의 이론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 강화라는 것
것도 계획이 되어서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횟수에 따라서 어떤 주기적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강화를 계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가 함께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처벌과 소거라는 기제를 통해서도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방법들은, 유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키너의 이론은 어떠한 것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느냐면 행동수정 기법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수정 기법이 스키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스키너가 발표한 강화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처벌이라던가 소거, 이러한 기법들에 대한 이러한 기제들이 작용을 하면서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을 저희가 여러 기법들을 공부해 보되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파트와 그리고 유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자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행동수정 기법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점검하면서 외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주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동주의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조금 다르게 이 행동주의 관점을 접목한 것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신이 직접 행동해서 얻은 강화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이론이 대두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큰 명칭 아래 관찰학습 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죠. 반두라의 이론의 큰 명칭과 그리고 큰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학습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관찰학습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바로 이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요소였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아동들이 어떤 다른 또래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사례로 선생님들에게 제시가 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과정들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을 기출 분석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주의 집중이라던가 동기화에서 저희가 이 선생님들께서 조금 혼동이 왔던 부분들이 대리 강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루어지는 주의 집중과 그리고 그 주의 집중되는 장면을 동기화에서의 대리 강화로도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답안이 항상 열린 답안으로 채점이 되었었다라는 것까지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 관찰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전형은 지금까지 출제가 뚜렷이 되고 있는 파트는 아니지만 관찰학습의 전형은 어디에서 교육학에서 간혹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두고 보셔야 하는 파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장 힘을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관찰학습에서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보실 거냐면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2명의 이론가, 2명의 학자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먼저 만나게 될 분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선생님들, 프로이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우리가
심오한 용어 하나를 이분이 사용하면서 나타나죠. 무의식이라는 바로 단어인데요.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의 가장 아래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욕망이라던가 욕구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들, 무의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무의식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경험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깊숙이 숨겨 있다가 행동으로, 문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는 어떠한 구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정신의 구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격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서 형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론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체계와 또 역동적 체계, 연속적 체계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론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을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던 무의식으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무의식 속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우리가 바깥으로 툭 나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방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어 기제들이죠. 방어 기제들인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어 기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대략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주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뜯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 프로이드를 보고 나면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아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아의 어떤 통합을 평생의 생애적인 발달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자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정체감으로 어떻게 통합되어 가느냐를 8가지의 단계로 생애 전체적인 발달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 사람, 심리사회적 이론 에릭슨의 이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1, 2, 3, 요 3가지의 단계 중에서 특히 2, 3, 요 단계가 우리가 영아기 때에, 유아기 때에 성인들이 어떻게 유아들에게 이 긍정적인 경험과 환경들을 제공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시사점들이 잘 녹여져 있는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주요로 좀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평생을 우리의 자아를 통합시켜 가느냐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파트가 바로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음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성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두 분의 학자가 있죠. 바로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우선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학습자에 대한 수동적 관점이 아닌 능동적 관점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주변의 환경들이 유아들의, 아동들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들은 그 자극들을 어떻게 인지 발달해 나가는 데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느냐를 분석하게 되죠. 그 분석의 핵심이 바로 피아제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 인지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식의 변화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을 처음 마주했을 때, 자극을 만났을 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지 발달 기제로서의 동화나 조절, 이 개념 두 가지들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의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비평형 상태였던 사람들이 인지적 평형의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평형화에 대한 개념으로, 그리고 또 이 평형화를 거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들이 상위, 하위 체계로 유목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전반적인 기능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인지 발달 이론의 핵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제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두가 어떤 문화에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단계가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해서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어지는 대표적 4가지의 인지 발달 단계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감각 운동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표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표상적 사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 조작기의 유아들의 사고의 특징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해 나가고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전 조작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라던가 사고의 획득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까지를 선생님들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제의 이론을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을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보았을 때에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자의 어떤 인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이 인지 발달에서의 굉장히 중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에서의 비고츠키 이론이죠. 그래서 비고츠키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무엇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지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나누는 언어가 사고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와의 어떤 발달에서의 그들이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어떤 역할들이라던가 영향들, 관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비고츠키가 제시한 발달 개념 관련 용어들 중에서 비고츠키는 유아들이 현재 보이는 현재 발달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유능한 또래나 혹은 성인들의 도움을, 타인의 도움이라는 조절을 통해서 어떠한 것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발달 수준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발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현재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를 근접 발달 지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 이 유능한 또래나 그리고 성인이 할 수 있는 비계 설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생님들과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근접 발달 지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근접 발달 지대의 발달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접 발달 지대라는 건 멈추어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지속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변하게 되면서 근접 발달 지대는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에서 볼 수 있는 타인 조절 단계, 자기 조절 단계, 자동화 단계, 탈자동화 단계라고 하는 요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근접 발달 지대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비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비계 설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리고 비계 설정을 우리가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유아교육의 방법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함께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지가 어떻게 이 자극을 받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는 어떻게 인출해내는 것일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지 이론의 또 우리가 중요한 한 이론인 정보처리 이론을 만나게 되죠.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이 지식이나 자극들을 받게 되면 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과 그리고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통해서 기억의 저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장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상위인지 책략들 즉 어떠한 메타인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기억 속에 내가 지금 받아들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또 장기 기억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이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출해서 단기 기억으로 끄집어내느냐에 대한 방법들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공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발달에서. 그리고 좀 더 다른 그 외의 이론들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능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이론으로 커텔과 스탠버그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지능의 관점이 아닌 좀 더 지능을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관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치원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지능이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반드시 암기하셨어야 되었고, 그리고 이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지능의 영역들이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지능의 영역들의 특성과 그리고 그들이 개인별로 모두가 가진 강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강점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를 사례랑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을 프로그램화해서 학교에 접목시킨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 스펙트럼과 키스쿨이 있었고, 그 중에 저희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조금 더 힘있게 공부를 했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론 공부들이 조금 이어지고, 그리고 나면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이론들을 그 외 이론으로 만나게 되시냐면 브롬펜브렌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유아가 발달을 이루어 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생태학적 체계라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서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생태학적인 체계들을 밀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라는 것으로 체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각각의 체계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체계들이 어떻게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체계들 간의 어떤 상호 관계들은 또 어떻게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논술의 문제 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부들을 좀 더 체계별로 그리고 체계들 간의 연관성을 두면서 공부를 했었어야 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존중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이 문제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서 나온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대하게 되는 어떤 태도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태도들로 일관이 되어야 이 내담자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자신이 좀 더 자주적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연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에는 하위에 해당하는 욕구들부터 좀 더 상위로 올라가는 상위에 해당하는 상위 계열에 속하는 욕구들이 위계적으로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이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상위의 욕구로 지향해 나가는 이 욕구의 특성들을 욕구 위계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5개의 욕구 위계 단계설과 그리고 그것에서 좀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했던 욕구 위계 단계설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한번 좀 지금 빠진 것이 이 부분이네요. 동물행동학 이론에서 바라보는 유아의 발달의 중요성.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각인 이론에서 로렌츠의 관점과 이 로렌츠의 이 동물 행동 연구를 누구에게로 인간에게로 이 연구의 대상을 바꾸어서 애착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했던 볼비의 이론까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달 심리에서 다룰 수 있는 다예요. 이게 한 장으로 일부러 좀 모아본 거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사실 다룬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 손에 우리가 한 눈에 다 머릿속에 구조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전략 노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더 암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 진행할게요.